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고용 이직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신규 구인이 57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30만 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노동부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6월 기록 역시 당초 524만 9천 건에서 532만 3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세제 개편 가속화 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내고 민관 파트너십 모델을 통한 민간 자본 조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 부채 관리를 표준화하고 관세 인하 등 세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폭등했습니다. 9일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는 전날보다 1443포인트, 7.71% 상승한 18,770.5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일 상승폭으로는 1994년 1월 31일 1471포인트 오른 이후 2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며 상승률 기준으로는 2008년 10월 이래 거의 7년 만에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9일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아이폰 6S와 아이폰 6S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신제품에는 1200메가 픽셀 카메라가 장착됐고 UHD 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섬세한 터치가 가능한 2세대 3D 터치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과 아시아 증시 일제히 시원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무려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이런 상승 랠리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같이 타나 싶더니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세한 마감 지수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그리고 S&P 500지수까지 모두 일제히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초반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장중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괜찮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우려감이 고개를 다시금 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게다가 국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들이 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제 유럽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 마감 상황 보시죠. 영국과 프랑스 모두 1% 넘는 좋은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독일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0.3%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이 유럽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어제 급락했네요. 어제 에너지정보청이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WTI 같은 경우 3.9% 하락하면서 44달러 선을 기록을 했었고요. 브렌트 역시 3.9% 하락했습니다. 47.5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바로 아시아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 함께 보시죠. 상해종합지수 전일보다 2.3%가량 오르면서 3,2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이 활기를 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중국이 8월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장중에 발표합니다. 이에 따른 이 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 조금 더 초점 맞추고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어제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일본 증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 니케이 지수가요. 어제는 7.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7.7%,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고 하고요. 일일 상승폭으로는 21년 7개월 만에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자, 중국 기대감에 더해서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아베의 일본 투자 발언 등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이 미국과 중국에서 불어온 훈풍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3% 가까이 급등하면서 193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3.5% 오르면서 660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은 어제 하루 동안 5,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줬던 외국인은 반면 결국에 1,471억 원 순매도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전 업종이 이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섬유 의복 업종이 12% 넘게 급등했고 주춤하던 제약바이오도 6%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이런 강한 상승 랠리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면서 그러나 9월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요. 오늘은 금통위도 열리고 또 쿼드러플 위칭 데이이기도 하죠. 오늘의 시장 변동성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글로벌 증시에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7.7%나 오르다니 정말 엄청났었고요. 중국과 유럽도 괜찮았었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개장하고 마감했던 미국이 결국 이 상승 흐름을 같이 타지는 못했는데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먼저 이 글로벌 증시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굉장히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날이 또 절기상으로 백로였습니다. 자, 지금의 장은 두려울 것은 없다. 어떨 때, 하락할 때는. 다만 상승 시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국내 증시, 55포인트. 최근 들어 최대죠. 단숨에 1930포인트대까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접한 중국, 일본 증시도 동반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바닥 탈출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오늘장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은 4마리 마녀가 시장에 요동을 부려서 변동성이 크다는 쿼드러플 위칭데이고 금통위가 열립니다. 과연 금통위에서는 우리나라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여부 역시 퀘스천 마크죠. 이런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시장 동향, 시장 상황 한번 살펴드리죠. 자, 뉴욕 증시 기대를 했습니다. 연속 상승해 주기를. 시초가는 아주 산뜻하게 1% 정도, 1% 정도의 상승 출발하면서 상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장 초반 중국 증시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후장 들어서 오후 1시 이후에 뉴욕 증시도 다시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은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16,253.57포인트로 다우 존스 산업지수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자,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도 물량을 내놓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좋게 나왔느냐? 7월 신규 구인지수. 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7월 신규 구인지수가 575만 3천 건으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도 530만 건이었는데 그 예상치를 무려 45만 건 이상 증가되는 그런 초유의 고용지표가 나타남으로써 이로 인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려된다 하는 소식 속에 오후장 들어서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다가 또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1%대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장대 양봉에 비해서는 어때요? 조정은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다우존스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 충분히 그렇죠 어떤 인내할 수 있는 폭 안에서의 그 조정이었다는 거죠. 물론 장 초반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오늘 아주 쿼드러 프리칭데이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좀 순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기대는 무산됐습니다만 어때요? 다우존스 일봉 지수의 모습을 봐더라도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그렇죠? 기대와 그리고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이 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이번에 어떤 것을 내놨냐?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겠다. 또 민간협력 PPP라고 하죠. 이 민간협력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 또 민자 유치를 하는 등 개정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 또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세제 개혁마저도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경기 회복,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서 상해 증시도 이틀 연속 2%대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죠. 상해종합지수도 전일 2.29% 상승하면서 72.64포인트가 상승했죠. 그래서 3,200포인트를 가볍게 돌파하는 이틀 연속 5%대의 가까운 상승을 시도해 줌으로써 중국 증시도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을 위한 그렇죠? 바닥 다지기 과정에 완전히 진입한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럽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중국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중국 증시의 힘이 유럽까지 그대로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더 세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자, 일본 시장도 전일장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그렇죠? 사상 초유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거네요. 1994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부럽습니다. 7.71% 상승한 가운데 무려 니케이 225 지수가 1343포인트가 급등하는 그래서 18,770포인트, 18,000포인트대를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 너무나 정열적이고 지난 한두 달여의 기나긴 그 횡보 조정장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장대 양봉의 모습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제 일본 니케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에 서막을 날리는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크해야 될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시 말해서 바닥 탈출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전일 시초가죠? 전일 시초가를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제는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형국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중국발 호재에다가 또 법인세율을 3.4% 인하한다는 호재가 터졌죠. 여기에다가 아베가 무혈 입성,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 경기 회복 정책을 쓸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그렇죠? 1994년 이후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게? 한 21년 만에 최대의 상승
폭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짐으로써 일본 니케이 지수도 국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 증시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장 초반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그렇죠?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 탈출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국내 증시에는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어제 정말 좋았죠. 코스피가 3% 가까이 오르고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는데요. 기관이 특히 엄청나게 물량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결국 또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하는 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또다시 궁금해지는 타이밍인데 국내 증시 리뷰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 오늘장 저도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뭐 중간중간 졸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잠 못 이루는 저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신이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도 일본 니케이 지수만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루한 국면에서 탄천하는 모습이 형하고할 것 없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3%대에 가까운 코스피 시장은 3%가 못했죠? 2.96%. 코스닥 시장은 3%가 넘는 그런 급등을 실현해줌으로써 국내 시장도 그동안에 억눌렀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입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에 매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장 막판에 매도로 전환됐다는 점이 일만의 우려감을 자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16일, 17일 FOMC 회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18일 날 FOMC 열립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7월 달과 8월 달과 같은 대규모의 연속 외국인의 매도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로 전환됐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오히려 대규모의 매수를 보임으로써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 과연 오늘 장이 어제 장의 상승을 이어갈지 여부.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상승해야 될 시점이야.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기본적 분석으로 보나 그 회사의 성장성으로나 내재 가치로 보나 그리고 어떤 강력한 호재성 재료가 발표됐다든지 이런 호재로 보나 상승해야 될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상승했어? 오늘 한번 조정을 좀 받아야 돼.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지 않고 상승한다. 이건 더 강한 장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 설사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장 초반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그대로 상승 마감했다고 한번 여러분 간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할까요? 미국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완연한 상승장이 아니고 더군다나 전일 국내 증시도 최근 들어 최대의 폭인 55포인트가 넘는 급등을 실현했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 상승을 차익을 노리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아닙니까? 주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 상승이 오히려 국내 시장의 아침 시초가의 상승폭을 제한한다고 본다면 오늘 약보합이나 소폭 마이너스 출발한다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설사 플러스 출발한다라도 하는 오늘은 장중에 눌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국내 증시 오늘 포워드 프리칭 대회와 금통이 이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죠. 아직 복격적인 상승장은 아니다. 하지만 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어제장에서 혹여 매수하려다가 못하셨던 분 그리고 어제 장중에 매도를 못하셨던 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설사 어제 입장에서 매수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상승한다면 그렇죠. 한 번 더 이익을 실현해주는 그런 센스도 한번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은 이미 앞에서 언급해드린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 상승할 시에는 어떻게 한 번 좀 이익 실현해주는, 한 번 더 선금화 시켜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오히려 하락 시에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락의 강도를 보면서 오전장 하락 시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막판 무렵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오늘은 만약에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밀린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 동향,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걸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매매 전략을 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장 여러분에게 드리는 투자 전략은요, 그렇죠. 상승 시에는 한번 일부 자기 종목을 한번 던져가지고 일정 부분 현금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영향으로 만약에 보합 마이너스 출발하다면 하락 시에는 투자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 다음 주 미국 FOMC 회의까지는 이어지더라도 결국은 주춤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직까지 완연한 상승장은 아닌 만큼 오늘 장중 조정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른다면 이익 실현을 하시고 조정받는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는 전략까지 주셨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일은 금통위가 열리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오늘 이 대응 전략에 더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까지 여쭙니다. 자,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장에 대한 관심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죠. 먼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난 8월 달의 저점과 1800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 이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저점을 설사 붕괴시키만 않는다면 이번 조정은 무슨 조정이다? 쌍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다. 그죠? 그런 말씀 드렸죠. 어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그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장은 이미 그렇죠. 매도보다는 매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랑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그렇죠. 층층시하죠. 여전히 최대 매물벽이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매물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어째 시장 에너지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차트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입니까? 하락 시에는 어때요? 저점 대기 매수에도 강한. 특히 최근 들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아주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점. 더군다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의 강도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역량이 펼쳐질 가능성이 없다. 최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운영사라든지 자문사의 수익률 같은 표들 본다면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10월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자문업법, 운영업법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자문사나 운영사들도 해치펀드를 좀 더 그렇죠. 설립하기가 수월하게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돼서 이 또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처럼 만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살펴드린 것 같아요. 오늘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니까 선물시장 일봉 차트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하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잘 이해가 못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선물도 한번 여러분 공부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물도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현물 시장의 선행지표가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근데 선물 시장은요 3, 6, 9, 12월물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이 만기면 내일부터는 올 12월 두 번째 목요일날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냐 이 맞추기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현재 국내 코스피 200 지수가 미래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선물시장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행지표가 과연 앞서가느냐 뒤쳐져 가느냐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콘텐구 시장이냐 백오데이션 시장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콘텐고라는 것은 선물이 현물보다 앞서간다는 거. 미래의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그렇죠. 콘텐고라고 하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백워데이션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어제까지는 시장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 상태. 다시 말해서 미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죠. 근데 어제장으로 기회로 이 선물시장이 시장 베이시스가 콘텐고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제 선물 지표가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234.85입니다. 선물 지표가 9월물 선물 지표가.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234.40입니다. 0.45포인트 선물시장이 높습니다. 이것은 뭐야? 미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 선물시장의 차트로 본다면 시장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어제보다는 좀 신중하십시오. 하락할 때도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으로도 잡아가는. 오늘 상승 출발한다면 어제의 강도가 그대로지면서 그러면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물량을 한번 현금을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노릴 수 있는 이런 센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수혜지가 예상되고 있는 은행주들 그리고 최근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어제도 참 급등했죠. 증권업종. 눈여겨볼 수 좋다. 가격 메리트 크죠. 그리고 지주사 관련해서 롯데그룹 관련주들, 삼성그룹 관련주들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실적 호전되는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선물시장 동향을 봤을 때 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기대된다라고 보셨고요. 오늘 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에 더해서 삼성과 롯데그룹주 또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이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 관련주까지 계속된 관심 촉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어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든든한 시장 대응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매트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좀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화색이 좀 돌아실 텐데요. 또 아침에 보니까 미국 시장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또 9월 달에 금리가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또 미국 시장을 좀 짓눌렀던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은 오늘 또 우리가 좀 시장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것이 또 중국 지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시황 자체는 앞서 시황이 신께서 워낙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대응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이 핀테크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핀테크, 어제 업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료를 좀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업황 자체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압축해서 지켜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페이가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핀테크 산업이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번씩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핀테크 산업 제가 그랬습니다. 무한한 블루오션 시장이다. 무한한 푸른 바다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큰 그런 시장이 아니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핀테크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접목된 산업 자체가 바로 핀테크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금융의 IT 기술을 좀 접목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글로벌 핀테크 투자의 규모 자체가 13년 기준에 30억 달러의 시장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더 증가되었을 수 있다. 아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일단 13년 기준을 갖고 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최소한 35억 달러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의 시장 규모 자체는 14년 모바일 결제 시장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거의 3,25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초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제와 더불어서 이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송금 시장에서 시작해서 개인 자산 관리라든지 P2P 대출 또 최근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된 본회의 통과가 된 클라우드 펀딩까지도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글로벌 투자 규모 자체가 거의 30억 달러 수준에 있지만 투자 건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핀테크 하면은 뭐 중국의 알리바바가 마이뱅크를 또 6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영업을 또 시작을 하고도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보니까 중국 자체가 거의 38% 정도를 차지하면서 가장 핀테크 산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미국 그리고 영국, 이와 선진국 쪽에서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다. 물론 P2P 쪽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가 작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이번에 8월 달에 삼성페이가 드디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좀 보면요. 일단 글로벌 주요국 앞서도 우리가 봤듯이 상당히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에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하지만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2015년도 올 하반기죠. 한두 곳 정도를 앱인가를 내어줘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출범이 될 텐데요. 물론 삼성페이 출시 이후에 더욱더 인터넷 은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시장에 역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핀테크 산업 규모의 활성화한 방안인데요. 일단 뭐 우리가 보면은 결국 모바일 결제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높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자체를 거의 46.8%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치까지도 현재 시장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산업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죠? 각종 진입 규제의 완화라든지 또 자금을 계속적으로 조달을 또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클라우드 펀딩의 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되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책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핀테크 생태계는 엄청난 그런 화두의 시장, 즉 블루오션의 시장으로 이제 올라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그 삼성페이의 어떤 우리가 딱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삼성페이는 범용성, 그리고 간편성, 보안성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불 결제 시스템을 가질 때 기존의 단말기,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결제하는 그 단말기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즉, 마그네틱 보안 전송 MST와 관련된 방식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페이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건그리 무선통신 NFC와 같은 그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건그리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계속적으로 설치해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단말기와 건그리 무선통신까지 함께 접목을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한 범용성을 가지고 더욱더 시장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삼성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제 구글 원래과 관련된 구글페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페이 같은 경우는 지원 단말기가 상당히 좀 한정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독과점적 논란까지도 조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삼성페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스마트
폰에 그죠? 신용카드라든지 뭐 체크카드라든지 은행 계좌를 등록해서 간편하게 우리가 결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제 삼성페이 저도 스마트폰이 삼성인데 삼성페이를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계속적으로 카카오톡에서 이제 페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써보지 않았는데 한 번쯤 이제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약간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핵심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보안주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부품주, 또 인터넷 은행주들 여러 가지 이제 업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도 주가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자, 뒤에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페이의 일단 결제 시연 모습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마트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근거리 NFC 무선통신인데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죠? 흔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 MST 방식을 삼성페이는 두 가지 다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핀테크 업황 속에서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결제 사업자, PG 결제 사업자부터 상당히 많은데, 일단 플랫폼 사업자부터 좀 놓고 보면요.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2014년도에 출시를 하고 나서 국내 최초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일단 도입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물론 네이버도 질 수 없겠죠. 2015년 6월 달에 출시해서 네이버 페이를 만들었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어떤 우리 접속자 수, 모바일 접속자 수가 하루 2,4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그 모바일 가입자의 어떤 그 유인을 통해서 결국 광고 수익을 확대해서 수익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통신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 플러스의 페이나우라든지 KG 이니시스 결제 사업자와 같은 K페이 그리고 NH엔터 같은 경우도 페이코 같은 경우를 역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를 아까 저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을 한번 뽑아보니까요. 개인정보 보안, 즉 보안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냥 카드로 끊는 것이 편하다. 기존 뭐 새롭게 변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적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 그죠? 택시에 뭐 스마트폰 놓고 내렸을 때 나중에 뭐 다른 사람이 주워가서 결제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감도 역시 여러 가지로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보안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이제 O2O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기존의 온라인 업체가 오프라인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수익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O2O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내 오프라인 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조 원의 어떤 그 시장 규모인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O2O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카오톡 가입자 수를 보니까 우리가 한 3,800만 명 정도니까 거의 뭐 어린애들 빼고는 거의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된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가 벌써 450만 명까지 육박하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활용들은 뭐 택시를 탄다든지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항공권을 밟거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글로벌 온라인 기업 중에 대표적인 아마존 같은 기업도 오프라인에서 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를 이제 보급을 해서 결제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모두 다 장악하기 위한 선점 효과를 좀 노리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을 이미 빠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결제 대행사 PG 사업자인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마켓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뭐 페이코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 이런 부분들이 오픈마켓 시장을 잠식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도 이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에 따른 수혜가 되면서 실질적인 그 국내 정보 보안의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은행적인 부분인데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한정적이라서 금융과 ICT의 접목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 창구를 통해서 대면 거래보단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은행 자체가 향후 성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포인트입니다. 국내 삼성페이 출시로 핀테크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제조사라든지 통신사, 그리고 이제 카드사, 은행, 결제 대행업체라든지 보안업체, 그다음 클라우드 펀딩 업체까지 파급되는 업황 자체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보안이 핵심이죠. 보안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안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우리가 삼성페이, 그쪽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결국은 우리가 목적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핀테크 업황 중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뭐 보안주, 모듈 업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은행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압축을 좀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오늘 5종목 정도만 압축을 했는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건거리 무선 통신과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탑5 시간을 통해서 8월 17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상당히 최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모듈 부품과 관련된 핀테크의 업황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틀 조정받고 어제 급등하는 모습도 파트론이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파트론과 유비벨록스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조정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다음 카카오는 아직은 박스권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본다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가 결국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따라서 현재로는 단기적 관점보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너긋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다음 카카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신사업자 가운데 KT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이라든지 또는 교보생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핀테크 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역시 KT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문 감식과 관련된 연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이렇게 5종목 정도 압축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마감 핀테크 업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부산으로 갑니다. 유안타 정권의 정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1호선 중앙역 2번 출구, 남포동역 10분 출구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오후 2시입니다. 1577-7451로 많이 문의 주셔서 하반기에 주력할 수 있는 업황, 주도주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만기일 전략 알아봐야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참 크고 대외 변수 역시 불안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전망이 앞서서 현재 시장 베이시스부터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9월 동시 만기 순차익 잔고는 약 1.8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급감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2012년 8월 만기 이래 가장 낮은 잔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익 잔고의 급감 원인은 지수 급락 과정에서 베이시스의 저평가 심화 양상이 프로그램 대규모 매도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동기간 순차익 잔고는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보다 매도 차익 잔고의 증가가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다시 풀어서 표현을 하면요. 베이시스 저평가 양상이 지속되면서, 즉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되면서 매도 차익 거래, 즉 주식을 팔고 동시에 선물을 사는 이런 매도 차익 거래의 진입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격히 감소한 순차익 잔고는 이미 지수 급락 과정에서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일 동시 만기의 차익 매물 부담이 미미하고요. 이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현재는 기존 매도 차익 잔고의 청산, 이것이 청산되면 현물 매수로 들어오는데요. 이런 기존 매도 차익 잔고의 청산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여부를 점검해봐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베이시스 점검 알아봤고요. 현재 신흥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동시만기일 전망과 함께 짚어주시죠. 예,
우선 한국의 자금을 보기 전에 신흥국 자금인 한국의 외국인 자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흥국의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어야만 외국인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대규모 바스켓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외국인의 거래를 바스켓 거래라고 하고요. 바로 비차익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외국인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기계적인 차익 매수세 유입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반등폭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8월 만기 이후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약 4.1조 원을 순매도를 하였는데요. 이 중 절반가량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스켓 매도, 즉 비차익 경로를 통해서 바스켓 순매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외국인 비차익 순매도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역시 신흥국형,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글로벌 유동성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외국인 기한을 상징하는 비차익 부분에서 큰 폭 유입 반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는 달러 강세와 신흥국량 자금 유출이 강도 높게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연준 내에서도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의견이 엇갈리는 등 신흥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자금 이탈 강도가 극도의 가매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 규모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에 신흥국형 외국인 자금의 흐름 변화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의 포지션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번 동시 만기를 조금 매수 우위로 리포트에서 전망을 또 해주셨는데 기관 쪽 포지션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번 만기 변수와 함께 만기 이후의 시장 전망까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전일 미국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약세, 그리고 장 중반 이후로 갈수록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일 동시 만기는 매크로 불확실성과 변동성 양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차익 출회에 대한 매물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동시 만기 주요 변수인 베이시스와 스프레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고요. 게다가 베이시스 개선 및 정상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차익 잔고의 청산, 즉 현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동시 만기는 선물, 베이시스, 지수 등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강한 상반등이라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 주요 변수는 9월물 선물을 12월물 선물로 갈아타는 이 스프레드 가격 수치가 될 것인데요. 이 스프레드 가격 수치 역시 기간의 대기 매수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금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만기 방향성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을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 FOMC 금리 인상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든 연준이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만 해준다면 이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최근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신흥국 자금의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 반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이후에 9월 동시 만기 이후는 저희 한국에 있어서 직접적인 배당 투자 시즌에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는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배당 수익률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노린 외국인 자금이 10월 초부터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는 이에 따라서 차츰 정상화 과정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음 주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이와 함께 배당 수익률을 노린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동시만기 전략 현재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드코어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토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멘토님이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증권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주까지 정말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증권주 중에서 지수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우증권이 어제 9%나 올랐고요. 에스테파마도 드디어 1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산성 LNS도 또다시 올랐는데요. 이 종목들이 자리를 이제 서서히 잡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수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동안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증권주와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급등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박스권장에서의 21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구간의 맥점 구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누차 좀, 섹터와 지수, 확인시켜드리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일단 그 중에 단연 이번에 좀 잘 짚은 것이 어떤 그런 중국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중국장의 최바닥권, 진바닥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 지수 1800포인트, 중국장 2850포인트는 일단은 매수 자리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급등적인 부분들, 사실 그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유럽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들, 다우지수는 하락 반전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 어제의 상승분에 대해서 일부 하락시킬 것으로 일단 동시효과 예상 지수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의 반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 박스권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적인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내성이 생기셔야 된다.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제 또 상승 시에 따라잡으신 분들, 오늘 또 하락한다고 해서 또 따라 매도하고 이런 매매 10번만 하면 계좌 깡통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반복률 대치현정, 일단 당분간은 우직한 어떤 그런 투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120만 원까지의 일단 상승적인 부분, 삼성전자의 120만 원까지의 어떤 상승적인 부분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일단 현재 시장에 사실은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중요했던 그런 맥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20만 원대까지 열려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화장품주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당연히 테마주 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재 시장의 모습들, 핀테크를 시작으로 해서 3월 인터넷이라든지 3D 프린터 관련주들, 반짝적인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순환매가 들어와야 되는 화장품주들, 제약바이오 중에서, 화장품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종목 중에서 삼성 LNS를 이제 최하락권에서 쿠션들을 일단은 드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삼성 LNS도 오늘 일단 6% 정도, 급등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었죠. 장중에 한 10%, 그제 이제 장중에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제는 6%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자,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 출렁임은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아마 삼성 LNS를 바닥권에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처럼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기 이전에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개인분들 위해서, 다른 리딩을 좀 해드리고 좀 걱정이 돼서, 일단 매주 포지션 부분들 잡아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58,000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상승이다라고 봐야겠죠. 정고점적인 부분들 58,100원 정도까지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오늘 이제 상승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물론,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황들이 나와주면 일단 좀 땡큐겠지만은 일단 상승에 있어서 한번 걸릴 가격권들 58,000원권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도 역시나 이제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증가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을 지치게 하고 체력적으로 딸리게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고점 대비 급락하고 있는 악질적인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수급 이상분들 지속적으로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매매 임하셔도 되겠지만은 대응이 안 되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간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리딩해드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홀딩 해보셔서 잘 빠져나오게끔 만들어보자 하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넘어가야겠죠. 어제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단연 어제 에스텍 파마가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1선을 반드시 빠르게 안착시키는 흐름들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연 장중에 14% 넘는 어떤 그런 급등세가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사실 뭐 기관들의 어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 어제 금융투자에서 10,000주 정도, 연기금에서 17,000주 정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 종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화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 제품들의 판매량과 엔화적인 부분들. 결국 일본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엔화의 움직임이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양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통제 신약 관련된 부분들 이번에 12월 달에 인상 결과적인 측면들 그리고 내년에 그에 대한 미국 쪽의 결과에 따라서 자회사들 기술 수출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움직임 엄청난 결과로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사실 뭐 오늘 다우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갭 하락 출발한다면 그 갭을 빠르게 메우는 전략 후방의 장세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장대 항봉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이 들어왔을 때 건들리지 마시고 자, 일단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뭐 항상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항시 매도를 못 하셔서 수익을 못 챙기는 그런 다수의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권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평균 단가 낮춰서 긴 호흡으로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포트를 갈아 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증권주, 어제 대우증권도 9%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증권주들 마찬가지겠지만은, 현재 눈 깜짝할 사이에 금리가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연,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증권,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적인 테마주들의 흐름까지 팩트를 순환매 체크하시면서 오늘장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도주가 없으면서 테마주들이 순환하고 있는 요즘 장이다라고 보시면서요. 변동성에 중심을 좀 잘 잡고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화장품, 증권, 제약바이오주 언급을 해주시면서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상승할 때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같이 샘플러스 이특호 멘토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네, 출발쟁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